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그 문 앞에서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왜 와? 연락도 없이. 다음에 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68세 이말수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 마련한 서초동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내어주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긴다.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딸의 말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찾아오는 딸 가족 덕분에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 내외의 발길은 뜸해지고 손주들과의 영상통화마저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라는 차가운 말에 10분을 넘기기 어려워진다. 어느 봄날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한 말수는 깜짝 방문을 결심한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며느리도 아닌 친딸의 냉랭한 목소리였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와? 지금 집 정리가 안 돼서 못 들어와. 다음에 와. 15분간 차가운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쫓기듯 돌아온 말순. 그녀는 뒤늦게 깨닫는다. 딸 부부가 자신의 집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여기고 동네방네 우리 집이라며 자랑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급기야 딸은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거니까 지금 명의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위는 장모님이 집에 오시면 우리 가족이 눈치 보여서 불편하다고 말한다. 그 순간 이말순의 가슴속에서 마지막 정이 끊어졌다. 68세, 그녀의 조용하고 치밀한 반격이 시작된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결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모든 것이나 다름없던 서초동 아파트를 아무런 데가 없이 딸에게 내어주었던 바로 그날의 결정을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남들 쉴 때 한 번 더 움직이며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은주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저에게 그 집은 단순한 벽돌 건물이 아니었죠. 제 젊음과 눈물을 고스란히 바쳐 얻어낸 삶의 훈장 같은 공간이었어요. 20대 후반에 시작한 작은 분식집,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밤 11시까지 손님을 받던 그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을 버티다 제 품에서 눈을 감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이가 했던 말이 귀에 서네요. 여보, 은주 잘 부탁해.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어요.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그런 소중한 집을 딸 은주가 편히 살도록 내어주고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광주의 작은 빌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딸 은주의 전화 한 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죠. 휴대폰 화면에 사랑하는 딸 은주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응, 은주야.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엄마, 서연이랑 민준이 교육 때문에요. 아무래도 저희는 서초동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딸의 말에 사위 준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주변 학원이며 학교며 애들한테는 여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애들이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서연이가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데 이 동네 학군이 서울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 금쪽 같은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남부럽지 않게 자랄 수만 있다면 이 늙은이의 남은 인생이야 어디서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게 바로 할머니의 마음이고 또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알겠다. 그럼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나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지내면 그만이다. 제 대답에 딸 은주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죠. 정말요, 엄마?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하며 제 손을 붙잡던 은주의 환한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서네요. 그때 딸의 눈에 스친 그 빛이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탐욕이었는지 저는 미처 분간하지 못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과 며칠 만에 제 평생이 담긴 짐을 꾸려 정든 서울을 떠났습니다. 이사 전날 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신혼처럼 설레던 그 기억이 생생했죠. 은주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현관에서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 케이크를 자르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던 순간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경기도 광주의 빌라는 서울 집의 10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방 2개의 좁은 거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북향집이었죠. 하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딸 가족이 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해먹이고 손주들 용돈이나 챙겨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주말마다 딸 은주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 적적했던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주었거든요. 할머니 하고 우르르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민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고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할머니, 나 이번에 영어 시험 100점 맞았어. 아이고, 우리 서연이 장하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할머니, 나도 받을래. 민준이가 옆에서 투정을 부리면 저는 웃으며 두 손주에게 똑같이 용돈을 쥐어주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손주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학원이다, 뭐다 바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딸 내외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오던 것이 한 달에 1번으로, 그리고 2달에 1번으로 줄었죠. 애들이 커가면서 바빠져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은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으로 달래곤 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애들 지금 숙제해야 해서요. 곧 학원 갈 시간이라서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10분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손주들과 겨우 인사만 나누고 나면 딸은 어김없이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요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손주들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딸 내외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저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남편 영수 씨 생각이 났어요. 영정 사진 앞에 밥 한 그릇 떠다 놓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은주한테 집 준 거 잘한 거 맞죠? 대답 없는 영정 사진만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가 유난히 좋던 봄날 오후였죠.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보는데 아직 아기 티를 벗지 못한 서연이와 민준이의 사진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지더군요. 이렇게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 거면 내가 왜 그 좋은 집을 내주고 이 먼 곳에 내려와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울로 가는 첫 차를 타기 위해 곧바로 조촐한 짐을 챙겼습니다. 딸 은주에게 미리 연락을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깜짝 방문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할머니가 짠하고 나타나면 우리 손주 녀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죠. 손주들이 좋아하는 약과와 한과,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깍두기를 가방에 넣는 내내 제 마음은 이미 서초동 딸 집에 가 있었어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어요. 높다란 빌딩 숲 사이로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오자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입구 화단에는 제가 떠나기 전 직접 심었던 철쭉이 올해도 어김없이 활짝 피어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걸 보니 괜히 코끝이 찡해져 왔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웠죠. 익숙하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18층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설렘으로 살짝 떨렸어요. 제 마음은 이미 할머니 하고 달려나올 손주들을 품에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딩동. 드디어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금방이라도 문이 활짝 열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아 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아, 맞다. 평일 낮이니 학교에 갔겠구나. 그래도 딸 은주는 집에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초인종을 힘주어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분명 제 딸 은주의 목소리가 맞았지만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냉랭하기 짝이 없는 말투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저를 모를 리가 없는데 대체 왜 저렇게 낯선 사람처럼 묻는 걸까요? 나다 나. 엄마, 문 좀 열어주렴. 제 목소리를 확인한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인터폰 너머로 희미하게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저는 혹시 인터폰이 고장이라도 났나 싶어 문에 바싹 귀를 가져다 댔어요. 바로 그때 다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뒤섞인 훨씬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엄마가 여기 왜 와?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온 거야? 그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왜 왔냐니요? 제 집에 제가 오는데 왜 왔냐고 묻다니요? 더구나 연락도 없이라니.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따져 묻는 말투였어요. 서운함과 함께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내 집에 내가 오는데 그것도 이 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니? 일단 문 열고 이야기하자.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돌아온 대답은 제 상상을 한참이나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안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기 좀 그래. 다음에 오면 안 될까? 나중에 올 때는 꼭 미리 연락하고 와. 딸깍.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은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잠시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집이 어수선해서 문을 못 열어준다니요. 그게 이 집의 주인이자 친정 엄마인 저를 문 밖에 세워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그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말 집이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엉망이라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문 앞에서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급하게 거실이라도 대충 치우고 곧 문을 열어주겠지 하는 희망 같은 기대를 품고요. 그렇게 1분이 흐르고 5분이 흘렀어요. 차가운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안에 희망 같던 기대는 점점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변해갔죠. 저는 다시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보려 했지만 청소하는 소리는커녕 작은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정적만이 저를 짓누를 뿐이었죠. 어느덧 10분이 훌쩍 지났어요. 그때였어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왔는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여기 할머님 아니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손주들 얼굴 좀 보러 왔어요. 그런데 왜 문 밖에 계세요? 안에 사람 없나 봐요? 옆집 아주머니의 순진한 물음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차마 딸이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요. 은주가 잠깐 뭘 사러 집 앞에 나갔나 봐요. 금방 온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말았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거짓말에 옆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들어갔고 복도에는 다시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렇게 또 5분이 흘렀어요. 이제는 총 1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더 이상은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뼛속까지 스민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 뿐이었죠. 딸은 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였어요. 저를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그냥 돌려보낼 작정인 거죠.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스물스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오가며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초리도 견디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서요. 저는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의 전부였던 저 문이 이제는 저를 완강히 거부하는 차갑고 단단한 벽이 되어버렸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은주는 대체 왜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정말 집이 더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 그렇게까지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경기도 광주의 작은 빌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따지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니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세차게 충돌했죠.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은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딸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만 들렸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인터폰으로 어떻게 말했고 제가 무려 15분이나 차가운 복도에서 기다리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사실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은주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딸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미안하다며 사과해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 엄마. 그 일 때문에 그래. 오늘 내가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끙끙 앓아 누워 있었거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엄마 올 줄 알았으면 약이라도 챙겨 먹고 일어났을 텐데 갑자기 와서 나도 너무 당황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감기 기운이 심해서 문을 못 열어준다니요. 아파서 꼼짝도 못할 정도였다면 오히려 엄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문 열어드릴 힘도 없네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집이 지저분하다는 핑계는 또 뭐고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너무나도 어설픈 변명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딸이 단 한순간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정 엄마를 15분이나 문 밖에 세워둘 수가 있니?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엄마도 좀 이해해줘. 아픈 사람한테 뭘 그렇게까지 서운해해. 그리고 엄마도 앞으로는 그냥 불쑥 찾아가지 말고 오기 전에 미리 연락 한번 하고 와. 나도 손님 맞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딸의 말은 겉보기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가시가 날카롭게 박혀 있었어요. 모든 책임이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간 제게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그리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무슨 불시 검문이라도 나가는 성가신 손님인가요? 딸에게 저는 이제 손님이 되어버린 건가요? 서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앙되었어요. 준비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거니? 거기가 원래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에 가는데 왜 딸 눈치까지 보면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엄마, 그 집 나한테 주신 집 아니야? 왜 자꾸 엄마 집이라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준혁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아? 쿵. 제 심장이 저 아래 까마득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주신 집. 왜 자꾸 엄마 집이라고 그래? 제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단 한 번도 그 집을 딸에게 주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저 딸 내외가 손주들 키우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라고,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 딸은 이미 그 집을 자신의 완전한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존재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과거일 뿐이었던 거죠.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힘없이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더 이상 딸과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딸이 아니었어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바친 청춘과 헌신이 제 인생 그 자체였던 그 집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았다. 다신 그런 말 안 할게. 이만 끊는다. 저는 간신히 그 말만 내뱉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은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마치 제 마음속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잔인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 굳게 닫혔던 현관문,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이웃의 무심한 눈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딸의 말까지. 이것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제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불길한 서막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끙끙 앓았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골마 터져버린 것 같았죠. 딸의 그 한마디, 왜 자꾸 엄마 집이라고 그래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혔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도 아니다. 내가 오해한 걸 거야. 은주가 그럴 리가 없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수십 번.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을 오해 속에 남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 내외와 제대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서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만 했죠. 그래요. 저는 아직도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기로 한 거죠. 그것이 딸이 정한 규칙이라면 일단은 따라주기로 했어요. 수화기를 들고 은주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사무적인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다, 은주야. 엄마.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를 확인하고도 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어요. 저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너희 집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우리 서연이 민준이 얼굴 본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저자세로 딸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가 달력을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무슨 핑계를 댈까 고민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제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뛰었어요. 토요일이요? 글쎄, 그날 우리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잠시 후 은주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응, 토요일 오전에 와. 오후에는 우리 외출해야 하거든. 오전에 잠깐 시간 될 것 같아. 시간이 될 것 같다는 말이 꼭 자기가 시간을 내어준다는 듯한 뉘앙스라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방문을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그럼 토요일 오전에 갈게. 필요한 거라도 있니? 반찬이라도 좀 해갈까?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냥 몸만 와. 그렇게 전화는 허무하게 끊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문전박대를 당했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식으로 약속을 잡은 셈이니까요. 저는 남은 며칠 동안 애써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 지난번에는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은주도 당황해서 그랬을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약속한 토요일이 되기까지 남은 3일 동안 저는 시장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는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만들고 사위가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요. 딸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해 나무리며 밑반찬 몇 가지를 더 만들었죠.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반찬통들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 음식을 받고 기뻐할 딸 내외와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난번의 상처를 애써 지워 나갔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아이스박스에 담았어요. 혹시라도 늦을까봐 일찍 아침부터 서둘러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오늘은 부디 아무 일 없이 웃으며 돌아올 수 있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 그런 간절한 바람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그 차가운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18층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크게 고르게 되더군요. 딩동.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미리 연락을 했으니 금방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손에 들린 아이스박스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대체 안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문을 늦게 여는 걸까? 초조한 마음에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이었어요. 인터폰이 지지직거리며 켜졌죠. 누구세요? 나다. 그제야 은주는 엄마. 잠깐만 하더니 그 후로도 한참이나 저를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죠. 철컥. 문이 열렸지만 딸 은주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어요. 딱 제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엄마 일찍 왔네.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마치 제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 멋대로 찾아온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딸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들고 있던 아이스박스를 안으로 들여놓으려 현관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신발은 거기 벗어두고 들어와. 현관 타일에만 두고. 거실 바닥 긁히니까. 은주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저는 들어서려던 발을 어색하게 거두며 현관 타일 위에 신발을 벗어두었어요. 제 평생 누구 집에 가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제가 거실로 들어서려고 하자 은주는 또다시 저를 막아섰어요. 그러고는 현관 신발장 구석에서 뽀얀 털이 달린 손님용 슬리퍼를 꺼내 제 발밑에 툭 던져주었죠. 엄마, 이거 신어. 어제 거실 바닥 왁스로 싹 했거든. 맨발로 다니면 발자국 남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은주가 던져준 슬리퍼로 어색하게 발을 옮겼어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살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해 있었거든요. 제가 아끼던 짙은 갈색의 가죽 소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새하얀 천으로 된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거실 바닥은 어찌나 반짝이게 닦아 놓았는지 제 얼굴이 다 비칠 정도였죠. 온통 하얗고 반짝이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집은 너무나도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제 손때와 추억이 묻어있던 공간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이 아주 깨끗하구나.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써 칭찬을 건넸어요. 그러자 은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응, 내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대청소해. 물건들도 제자리에 없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 그 말은 마치 제가 이 집을 더럽게라도 썼다는 것처럼 들려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들고 온 아이스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너희 먹으라고 반찬 좀 해왔다. 손주들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하고 준혁이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 그러자 은주는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아이스박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그냥 오라고 말했잖아. 요즘 우리 집 냉장고 꽉 차서 넣을 자리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유기농 아니면 잘 안 먹어서 그냥 다시 가져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고맙다는 말은커녕 면전에서 거절하다니. 유기농 아니면 안 먹는다는 말은 또 뭔가요? 제 음식이 무슨 몸에 해로운 음식이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도 맛이라도 보렴.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아니야, 엄마.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 저쪽 베란다에 잠시 두었다가 가실 때 꼭 챙겨가. 딸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들고 딸이 가리키는 베란다 구석에 내려놓았어요. 제 정성과 마음이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죠. 서연이랑 민준이는 어디 있니? 학원 갔어? 저는 화제를 돌려 손주들 안부를 물었어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면 이 서러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았거든요. 응. 아침부터 영어 학원 갔다가 오후에는 수학 과외 가야 해. 오늘은 집에 없을 거야. 아니, 토요일인데 애들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려? 할머니 왔다는데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요즘 강남 애들 다 이렇게 살아. 하루라도 쉬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순식간이야. 엄마는 잘 모르시잖아. 잘 모르신다는 말에 또 한 번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딸은 저를 손주들 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할 말을 잃고 소파 끝에 어색하게 걸터 앉았어요. 은주는 제게 물 한 잔 내어주지 않고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혼자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어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딸 때문에 3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3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자 은주는 보란 듯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슬슬 일어나야겠어. 나 12시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준비하고 나가야 하거든. 그것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축객령이었어요. 약속 때문에 오후에 외출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저를 내보내기 위한 핑계였는지는 알 수 없었죠. 30분. 제가 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은 고작 30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은주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제 질문에 은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피식 웃더군요. 그러더니 그동안 감춰왔던 본심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냥 우리 사는 모습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집 물론 엄마 집 맞지.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는 건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솔직히 너무 불편해. 불편해? 내가 내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는 말이니? 응, 불편해.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집인데. 그냥 우리한테 온전히 주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딸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은주가 제게 다가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오지 마. 오늘처럼 연락하고 와도 나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제 알았지? 그 말을 끝으로 은주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제가 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져왔던 아이스박스를 챙겨 들고 은주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쫓기듯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제 등 뒤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명백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굴욕을 겪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어요. 딸의 마지막 말, 다음부터는 그냥 오지 마라는 그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지난번에는 그래도 핑계라도 대주었지만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거절이었어요. 간섭하지 마. 우리 집이야.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는 것 같았죠.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하기 짝이 없었어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친정 엄마의 방문이 불편해서라고 하기에는 딸의 태도는 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었어요. 마치 제가 그 집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무슨 큰 이유라도 있는 사람처럼 저를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분노와 서러움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자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저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왜 저렇게까지 저를 막아서는지 그 이유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마치 탐정 같은 조사를 저 혼자서 시작하게 된 것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집의 명의였어요. 딸과 사위는 이미 그 집을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저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그들에게 넘겨준 기억이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좀 떼어보려고 하는데요. 젊은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익숙하게 컴퓨터로 주소를 입력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모니터 화면에 무슨 글자가 나타날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자신이 없었어요. 잠시 후 프린터에서 따끈따끈한 서류 한 장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직원이 제게 건네준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유자 이말순. 서류의 맨 위에 적힌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요. 그 집은 여전히 법적으로 완벽한 제 집이 맞았어요. 딸이나 사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기들 집도 아니면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에게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고이 넣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꼼꼼히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살던 때와는 다르게 아파트의 구조나 면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변경되어 있었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은 아니지만 구청에 신고가 필요한 수준의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바닥 왁스를 새로 했다는 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바닥만 새로 깐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집주인인 제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뜯어 고쳤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핑계를 만들어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병원 진료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하지만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의 공원이었어요. 그 아파트에 오래 살았던 이웃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무작정하는 얼굴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제 윗집에 살던 송 여사였죠. 어머, 송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제 목소리에 저를 발견한 송 여사님이 화들짝 놀라며 반갑게 다가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말순 씨 아니야? 여기는 어쩐 일이야? 경기도로 이사 갔다더니. 네,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회포를 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송 여사님, 혹시 우리 딸 내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제가 통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제 질문에 송 여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얼마나 잘 지내는데. 말순 씨 딸 아주 이 동네에서 여왕처럼 하고 다녀.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잖아. 송 여사님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자기 집이라고요? 그럼. 얼마 전에는 집 리모델링 싹 했다고 우리 부녀의 사람들 다 불러서 집들이 했어. 돈을 5천만 원이나 들였다나 뭐라나.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 열심히 살았더니 서초동에 제 이름으로 된 집도 갖게 됐네요 하면서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제 등 뒤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었다니요. 송 여사님은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 사람들도 엄청 자주 불러.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파티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주 신나게들 살더라고. 몇 번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말순 씨 딸 생각해서 참았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딸이 저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그 집에 나타나는 순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서초동 아파트 자가 소유자라는 허상과 거짓말이 모두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송 여사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분노보다 더 큰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문득 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얼핏 자기는 SNS에 자기 일상을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죠. 저는 평생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 사는 젊은 아가씨에게 부탁해 딸의 이름을 검색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옆집 아가씨가 건네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딸 은주의 화려한 일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과 옷을 자랑하는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들. 그리고 제 눈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바로 우리 집. 인테리어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낯설게 느꼈던 바로 그 거실과 부엌, 그리고 안방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한 저희 부부의 스위트홈 어떤가요? 매일 호텔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사진 밑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 허락도 없이 뜯어 고친 집을 자기들의 스위트홈이라고 부르다니. 스크롤을 내려보니 그 밑에는 친구들의 부러움 가득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언니, 집 대박이다. 완전 성공했네. 서초동 아파트라니 너무 부럽다. 그리고 그 댓글 밑에 달린 은주의 답글은 제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좋은 집도 갖게 되고 그러네. 마치 자기 힘으로 그 집을 이룬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평생의 노력이, 제 눈물과 땀이 딸의 SNS 자랑질을 위한 배경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저라는 존재에 대한 완벽한 기만이자 모독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제 딸 은주의 입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것을 주저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사소한 배려 따위는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은주야, 오늘 저녁에 나 좀 보자. 서울로 갈 테니 시간 비워둬.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하게 나갔어요. 제 평소와 다른 목소리에 딸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딸의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오늘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제가 확인한 사실들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며 딸 은주가 들어왔어요. 엄마,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고. 제 앞에 앉은 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봐. 너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은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떼왔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딸의 SNS 화면을 캡처해서 인쇄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은주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자신의 SNS 사진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엄마, 이건 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하니? 이게 다 사실인지가 중요하지. 은주야, 너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은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던 딸은 결국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아기가 없어? 집주인인 나한테는 오지도 말라고. 문전박대하면서 등 뒤에서는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 게 아기가 없는 거니?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또 뭐야? 이거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든 게 아닐 텐데 누구 허락받고 집을 이렇게 다 뜯어 고친 거야? 제 추궁의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몰랐니?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정말 몰랐어? 제발 몰랐다고 말해줘. 하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엄마. 미안해. 알고 있었다니.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그런 모욕을 주고 제 존재를 지워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니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딸이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입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준혁이가 그 집 명의를 우리 앞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뭐? 명의를 바꿔달라고? 응. 준혁이 말로는 어차피 나중에 우리 집이 될 거니까 미리 증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이 집을 우리 집처럼 꾸미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제는 아예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드나드는 것을 막았던 것도, 집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쳤던 것도 모두 이 집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설마 거기에 동조한 건 아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딸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착하고 순한 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딸은 제 가슴에 가장 크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그냥 준혁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엄마 말대로 어차피 나중에 다 내 재산이 될 거잖아. 그냥 좀 일찍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래야 우리 준혁이도 마음 편하고 우리 가족도 더는 엄마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니. 제 존재가 딸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딸은 이미 오래전에 사위의 편에 서서 저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이제는 제 전부를 내놓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깨달은 순간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서늘한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더 이상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는 딸을 향해 저는 제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너희 뜻이 정 그렇다면 엄마가 결정할게. 그리고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카페를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로 제 인생에서 고운주라는 딸은 지워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롯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뿐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작은 빌라에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앞둔 전사의 휴식처럼 제 안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딸에게서는 몇 번이고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는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저 제 재산을 탐내는 욕심과 안락한 삶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가식적인 애원일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까? 제 마음의 결심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고 느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옷을 꺼내 입고 평생 한두 번 멜까 말까 했던 핸드백을 들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연하게 분을 바르고 입술에도 꼼꼼히 색조를 챙겨 발랐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딸과 사위에게 상처받고 슬퍼하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전장으로 나서는 장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제가 향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의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초동 아파트 단지 상가에 줄지어 늘어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차례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집을 내놓기 위함이 아니었죠. 저는 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맡길 신중하고 입이 무거우며 유능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를 기웃거리며 밖에서 분위기를 살피던 제 눈에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신뢰감 있게 보이는 한 부동산이 들어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안쪽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맞았어요. 저는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핸드백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파트 팔고 싶어서요. 제 말에 남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주소를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이 로열동 로열층을요? 어르신이 집주인이셨군요. 이 집은 저희 부동산에서도 다들 탐내는 매물인데 내놓으시는 분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호들갑스럽게 말하며 저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죠. 아마 제 행색이 이런 비싼 집의 소유주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시세는 잘 알고 계시죠? 요즘 워낙 올라서 못 받아도 28억은 충분히 받습니다. 혹시 급하게 파시는 거면 저희가 아는 투자자분들께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해 드릴 수도 있고요. 남자는 제가 돈이 급해 집을 파는 것이라고 짐작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금매로 팔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값 다 받고 팔 겁니다. 그러니 정상가로 시장에 내놓아 주세요. 서두를 필요 없으니 가장 좋은 조건의 구매자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단호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남자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는 이내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시세대로 28억의 매물을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은 집이라 금방 새 주인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던 집은 시장의 매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했어요. 그리고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야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겠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알아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저는 딸 내외를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고 칭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그 정도의 호칭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동산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후련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딸과 사위에게는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았죠.
그들이 어떤 경로로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카페에서 했던 마지막 말을 그저 화가 나서 내뱉은 허풍쯤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 친구 영희가 떠올랐어요. 영희도 몇 년 전에 자식 문제로 크게 속을 썩이다가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희는 제 등이라도 두드려주듯 함께 분개해 주었어요. 세상에 그런 후래 자식들이 있나? 말순아, 너 정말 마음고생 심했겠다. 당장 그 변호사님 만나봐야겠네. 내가 지금 바로 연락처 알려줄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가서 상담받아봐. 영희는 자기가 아는 변호사 중에 가족법 전문으로 아주 유능한 분이 있다며 김정희 변호사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바로 예약을 잡고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한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편안하면서도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바로 김정혜 변호사였어요. 이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영애 씨한테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어요. 저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고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던 날의 모욕감부터 SNS에서 발견한 딸의 거짓말, 그리고 명의를 넘겨달라던 사위의 요구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김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해 주었어요. 제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멈출 때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주었죠.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김 변호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집을 팔기로 결심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내 편이 되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그런데 변호사님, 나중에 딸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죠.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민법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경우 집주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어르신은 딸에게 원상복구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김 변호사는 법전을 펼쳐 보이며 제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집은 어르신의 것이에요. 딸이든 사위든 어르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원하시는 대로 집을 파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에 제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약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게도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김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정식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일단 집이 계약되면 법적으로는 잔금 치르는 날 집을 비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따님 가족이 순순히 나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딸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명도, 집을 비워주는 건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그 날짜를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특약을 넣을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따님에게 정식으로 명도 통보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죠. 보통은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요? 그때는 법원에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집행관들이 가서 합법적으로 짐을 빼내는 절차죠. 강제 집행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죠.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어야 어르신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 어르신은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정혜 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후 저는 제 계획을 더욱 거침없이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사장에게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전했고, 딸 내외에게는 일절 연락을 끊은 채 그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제 그런 단호한 태도가 통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집이 좋았던 것일까요? 집을 시장에 내놓은 지 불과 2달 만에 부동산 사장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요. 전화를 건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2톤은 높아져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조건인데요? 얼마 전에 집을 보고 갔던 젊은 신혼부부인데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시세대로 28억에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액 현금으로 치르겠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때에 대출 하나 없이 이런 거액을 현금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저도 중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28억. 그것도 전액 현금.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아마도 그 신혼부부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잣집 자제들이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 모양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좋아요. 그 조건으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 일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자인 신혼부부와 마주 앉았어요. 예의 바르고 선한 인상의 젊은 부부는 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어르신, 이렇게 좋은 집을 저희에게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래오래 아끼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니 마음 한편이 시큰하면서도 씁쓸해졌어요. 제 딸 내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꼼꼼하게 검토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매수자 측에서 준비해 온 계약금 2억 8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싸움의 첫 번째 쐐기가 박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해방감과 함께 낯선 흥분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제가 되찾은 제 인생의 주도권이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더 이상 긴 대화는 필요 없었어요.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 끝났다. 계약서 내용대로
6개월 안으로 집 비우고 나가거라. 전화도 아닌 감정 없는 짧은 문자 한 통. 그것이 제가 딸에게 보낸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저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울부짖음이나 애원에 응답해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예상대로 그날 밤부터 제 집은 그야말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원이 꺼진 제 휴대폰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으니 딸 은주는 제 빌라의 유선 전화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수화기를 아예 내려놓고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졌을지, 얼마나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마치 문을 부술 것 같은 기세였죠. 저는 누구인지 짐작이 갔지만 일부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 밖에서 딸 은주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열어보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은주는 아예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에게 창피를 줘서라도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지더군요. 포기하고 돌아갔나 싶어 창문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니 은주는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 집 앞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물론 제 전화기는 꺼져 있었지만요. 잠시 후 은주는 전략을 바꾼 듯 했어요. 제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하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내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야 어찌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서연이랑 민준이는 어떻게? 애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는 거야?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다니던 학원은 다 어떻게? 이제 와서 전학 가면 애들이 적응은 어떻게 하고? 엄마 때문에 애들 인생 망치실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반성이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죠. 오로지 손주들을 방패 삼아 제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얄팍한 수작뿐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찾아갔을 때는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을 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저는 그 문자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건 너와 내 남편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부모니까. 제 단호한 답장에 은주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저녁, 이번에는 사위 준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과는 달리 사위는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현관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제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죠. 저는 한참 만에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위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푹 들어가 있었죠. 어머님,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손을 뻗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요. 사위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주 잠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제 딸의 남편인데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짧은 동정심을 억눌렀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발버둥일 뿐이었죠.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사위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넌 이미 선택을 했어. 아주 오래전에.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넌 장모가 아니라 네 욕심을 선택했잖아. 내 집을 너희 집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너희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니, 그게 너의 진심이었어.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다. 저는 사위를 지나쳐 마루에 앉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 가족을 돌봐. 더 이상 장모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집도 구하고 내 힘으로 아이들도 키워.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가장이야. 제 냉정한 선언에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사위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요. 물론 그 과정은 혹독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 또한 사위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 가족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멀리서 그들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로 서기를 지켜볼 뿐이었죠. 제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제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 내외가 어떤 심정으로 지냈을지 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들을 동정하는 순간 제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김정희 변호사와 꾸준히 연락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법적 절차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된 6개월의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들이 이사갈 집을 구하고 짐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잔금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딸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한 소식을 전해온 것은 집을 매수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미리 한번 집을 둘러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분들과 연락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전혀 받지를 않으셔서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부동산 사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잠시 후 부동산 사장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따님네 찾아가 봤는데 집을 내놓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도 없고요. 기가 막혔어요.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이었던 거죠. 아마도 제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보험처럼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설마 친딸을 길바닥에 내쫓기야 하겠어? 하는 얄팍한 계산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너무나도 우습게 본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김정희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딸이 순순히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도 김 변호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예상했던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 놓았습니다. 지금 즉시 법원에 부동산 명도 소송을 접수하고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니요? 정말 거기까지 가야 할까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었어도 강제 집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했어요. 제 손으로 딸의 살림살이를 길거리로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어르신,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르신이 따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모든 책임은 약속을 어기고 버티고 있는 따님 부부에게 있는 겁니다. 김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요. 이건 제가 시작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결과일 뿐이었죠. 그 후에 모든 법적인 절차는 김 변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명도 소송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고 딸 내외에게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법원의 명령서마저 무시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강제 집행 날짜가 잡히고야 말았죠. 집행 당일 아침, 저는 차마 현장에 갈 수가 없어 집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어요. 김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현장에 나가 모든 상황을 지휘하기로 했죠. 약속된 시간이 되자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아파트의 디지털 도어록을 강제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잠시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 은주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어르신, 지금 집행 시작했습니다. 따님 되시는 분이 지금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집행관들이 들이닥치자 딸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들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집행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집행명령서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법원 집행관입니다. 이 댁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매매가 완료되었고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개월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들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딸은 막무가내였어요. 웃기지 마. 이럴 수는 없어. 우리 아직 이사 갈 때도 못 구했단 말이야. 사람을 길바닥에 놔앉으라는 거야, 뭐야.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집행관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죠. 집행관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거실과 방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사위 준혁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사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가구와 살림살이가 하얀 포장재에 쌓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내인 딸이 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말리거나 달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이사짐센터 직원들의 손은 아주 빨랐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이라고 주장하던 공간의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밖으로 실려나갔어요. 딸이 그토록 자랑하던 새하얀 소파, 번쩍이던 대리석 식탁, 그리고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명품 가방과 비싼 옷들, 최신형 가전제품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트럭 위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 소란을 듣고 구경 나온 이웃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죠. 어머, 저 집 쫓겨나는 건가 봐. 맨날 있는 척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그러게 말이야. 빚이라도 졌나? 아니면 사기라도 쳤나? 이웃들의 가시돋친 말들이 딸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는지 창피함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만 있었죠. 사위 준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텅 비어가는 집안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몇 시간 후 집안에 있던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고 집행관은 마지막으로 딸 내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밖으로 나오자 집행관은 현관문에 강제 집행 완료를 알리는 붉은색 딱지를 붙이고는 철수했어요. 그렇게 저와 제 딸 가족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가장 비참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후련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죠.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결국 제 손으로 딸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길거리로 내몬 것 같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인과응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오롯이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제게는 깊은 허탈감과 함께 예상치 못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아서일까요? 딸 내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제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부터의 시간은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설레는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로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축복하기 위한 여행이었죠. 저는 평생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얘들아, 나랑 제주도 가지 않을래? 경비는 내가 전부 낼게. 그냥 몸만 와서 나랑 신나게 놀아주기만 하면 돼. 갑작스러운 제안에 친구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이내 제 목소리에 실린 홀가분함을 눈치챘는지 한결같이 동의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꽃할매 넷은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광활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걷고 있으니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파도에 씻겨 나가듯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죠. 저희는 맛있는 향토 음식을 마음껏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밤에는 숙소에 모여 앉아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죠. 친구들은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여행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이제라도 내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 말에 친구들은 그제야 안심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 말순아. 정말 잘 생각했어. 이제부터는 절대 자식들한테 얽매이지 말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우리도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꿈 같았던 며칠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는 이말순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준비가 된 새로운 이말순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정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딸 내외는 미워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 손주들을 영영 보지 못하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엄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애들을 보시겠다고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법적인 권리를 설명하며 단호하게 나가자 딸도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법원은 제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할머니와 손주들이 만날 수 있다고 정해 주었습니다. 약속된 첫 번째 토요일, 저는 아침부터 손주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알려준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서연이와 민준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몇 달 만에 보는 아이들은 그새 훌쩍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그늘져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제게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강아지들 잘 지냈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이들을 와락 껴안았어요. 제 품에 안긴 아이들의 몸이 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잠시 후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할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 내외가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최대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할머니 집은 원래 할머니 거였는데 엄마 아빠가 잠깐 빌려 쓴 거였어.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고, 할머니 때문에 쫓겨난 게 절대 아니란다. 그럼 우리 이제 할머니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민준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죠. 아니야. 우리 민준이 왜 못 만나? 할머니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너희 만나러 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전화해도 돼.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 편이고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저는 그날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동물원에도 놀러 가며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자 예전처럼 제게 재롱을 부리며 환하게 웃기 시작했죠. 아이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손주들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겠다고요.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저는 매달 손주들을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저는 아파트를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교외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평생을 아파트라는 삭막한 공간에서 살아왔는데 늘 마당이 있는 작은 집에서 흙을 만지며 사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던 날 따스한 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집 앞의 작은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죠. 저는 그곳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 모종을 사다 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았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땀을 닦으며 저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이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살. 그것은 제가 평생토록 잊고 지냈던 그러나 가장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에는 딸 은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또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편지까지 보냈나 싶어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는 딸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철이 없었는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소중한 집을 제 것인 양 함부로 여기고 엄마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좋은 할머니로 남아주세요. 죄송합니다. 편지에는 딸 내외의 근황도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초동의 화려한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지금은 경기도의 한 평범한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해요. 남편인 준혁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자신은 더 이상 SNS에 허영 가득한 자랑 글을 올리는 대신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을 지켜보는 복잡 미묘한 감정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아직 제게 너무 어려운 숙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저 편지를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그날은 손주들이 제 새로운 집에 처음으로 놀러 오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잠시 후 딸의 차가 집 앞에 멈춰섰고 서연이와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집 예쁘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금세 적응하고 마당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딸이 아주 조금씩 자신만의 힘으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민준이가 텃밭에 심어놓은 방울토마토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응, 그거 방울토마토야. 할머니가 직접 키운 거야. 우리 민준이도 한번 심어볼래? 저는 아이들에게 작은 모종삽을 쥐어주고 함께 흙을 파고 새로운 모종을 심었어요.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죠. 모종 심기를 마친 후 서연이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이렇게 멋있고 당당한 사람이 될래요. 아이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이구나.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내 선택과 내 의지로 가꾸어 나가는 이 평온한 시간들. 저는 손주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제가 직접 키운 상추에 고기를 싸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저녁노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였습니다.